자, 여기 강의 계획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가 8회 할 건데 8회가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제가 학생들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8회에 딱 끝나야지 그 또 뒤에 수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8회 안 끝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면 좀 이게 뒤에다 붙여 가지고 하거나 뭐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강의 목표는 제가 이제 막 주저리 썼어요. 근데 여기 제가 문제 세 보니까 여기에 몇 문제 있냐면 1401문제더라. 그러니까 여기 1400문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00문제 정도 풀면 그 문제 푸는 뭐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감각 생기고, 그 다음에 보면 제 기본 교재에 있는데 거기에도 없는 문제가 이제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여기 사실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책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보다도 훨씬 더 두꺼워서 이 책이 지금 얘가 뭐 거의 750페이지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얇은 교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면 문제편이 있고 뒤쪽에가 해답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제가 공부하실 때 뭐 기본서 이런 것좀 뭐 참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 해설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하시면 여러분 이제 뭐 제 책 아니고 다른 선생님 기본서라도 갖고 계신 거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정말 단순한 것도 있어요. 뭐 BSC에 뭐 네 가지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는데, 어떤 문제는 보면 약간 좀 스킬이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문제 다 나오면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문제를 찍으실 것 같은데, 답을 찾으실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해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는 선택하시죠. 이게 1400문제를 제가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복 출제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제가 굳이 해설을 안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좀 과감하게 저 스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짧게 하고 좀 해설이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사실 예습을 해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내일부터는 좀 미리 풀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업은 약간 복습하는 걸로 들으시면 되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좀 복습을 해서 좀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미리 풀어 오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3번 정도를 실시할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수업 말미에 모의고사를 이제 약간 실전하고 거의 비슷한 거를 이제 3회분을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거 다 갖고 계셨다가 이거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 40문제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인노무사 시험이 기존에 25문제일 때는 우리가 5과목인가요? 과목이 1차가? 4과목이. 4과목 그러니까 다 100문제였죠? 그랬나? 노동법 1, 2, 민법, 경영학, 사회보험법 이렇게 되지 않았나? 네, 그 노동법 1, 2도 25문제였어요? 각각 25, 그러니까 125문제였네. 근데 올해는 각각 40문제로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개 하면 200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너무 길어서 어떻게 오전 오후로 본다고 그랬나 시험을? 예.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저도 좀 걱정이고, 문제는 뭐냐면 재무관리하고 회계가 가끔 좀 이게 약간 좀 계산하거나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제 회계하고 재무관리를 아예 버리는 분이 있는데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출제 비중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앞쪽에 출제 경향에 보시면 회계에서 보통 25문제일 때 조금은 2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왔어요. 4문제 난 것도 한 3개 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3개 난다고 봐야 되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는 1개에서 4개 사이인데
걔도 우리가 이제 걔는 좀 어려운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한 3개 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25개일 때 6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25개일 때 6개를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하면 그분은 이제 만점이 19점에서 시작하거든. 그럼 19점이면 일단 5개 틀린다고 하면 20%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40문제에서는 아예 그냥 20%인가 8개를 날리고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거에서도 몇 개 틀리고 하면 점수가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어, 과락? 뭐 이런 거 없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표준 점수로 하면 경영학은 무조건 표준 점수가 내려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약간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회계하고 재무관리는 그래도 이제 시험 났던 거 기본은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반타작은 하거든. 그러면 이제 조금 1차를 떨어져서 2차를 못 보게 됐다는 건 사실 전업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망신이야.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2차 강의도 했었는데 막 2차 공부 막 연락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1차 시험 보고 나서 가끔 몇 명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 1차 시험 이후에 연락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되는 분이 있거든.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리듬은 깨지긴 해. 2차 수험생들은 1차에 또 다가오면 또 떨어질까봐 또 약간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1차 하다 보면 또 2차 약간 리듬 깨지고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1차는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2차를 보니까.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진도표는 이거대로는 뭐 안 될 거고요. 예. 그냥 이제 되는 대로 할 텐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이제 8회 끝낼 수 있도록 8회 안 끝나면 뭐 오전하고 오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한번 수험생들 그 기본 강의는 한번 들으셨어요? 나는 이제 경영학 아예 처음이에요. 이러신 분. 처음이야. 근데 이제 2차 같이 공부하세요? 안 해. 경영학 처음이세요? 그 기본 경영학 기본 강의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뭐 경영학 전공하셨다는 거 다 나머지 분들은 베이스가 조금 있으신 거죠? 여기는 처음이시고. 예. 처음이면 기본 강의를 종합반이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매일 부담스럽지만 좀 듣고 와. 2차도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간 많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듣고 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좀 미리 좀 듣지 그랬어. 그렇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히 공부 방법은 여러분 이게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여기 있는 기출 문제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막 2차도 같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휴 뭐 시간도 없는데 기출 문제만 하지. 그래도 그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기출만 하면 기출 문제 외에는 아예 다른 거 공부를 전혀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쪽 여기 아닌 게 기출 안 됐던 거 중에서 시험에 몇 문제는 또 새롭게 나잖아요. 그거는 아예 대응이 안 돼.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저기 그 경영 조직도 선택하고 하시는데 노무사 시험에 옛날에 빅5 성격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 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쉬운 건데 기출만 하셨던 분들 그것도 못 풀어요. 왜냐 기출 문제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시험이 뭐가 날 건지가 거의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시험에 뭐가 날지 몰라.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뭐가 나도 다 풀 수 있게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크라운 출판사에서 나온 위로 넘기는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답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것만 공부하면 뭐 거의 다 뭐 거의 100점 가까이 나오지만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당연히 뭐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약간 좀 너무 범위를 좁혀가지고 막 그것만 보고 이런 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기 봅시다. 일단 경영 일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업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수강생들은 뭐 저기 수업 시간 뭐 전후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인강 들으신 분들은 학원에 게시판 있나 봐. 예, 거기다 질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약간 워밍업이니까 이제 천천히 가봅시다. 1번 봅시다. 10페이지. 그 앞에 있는 출제 경향 중요한데 그건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네. 1번 비행기를 조종하는 경우 조종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지식 종류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 뭐 형식주. 지식에는 이제 1번과 2번밖에 없어요. 암묵지하고 형식지밖에 없잖아. 네. 암묵지는 뭐죠?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한 지식. 형식지는 말이나 글로 표현 가능한 지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로 넘겨주는 거는 우리가 뭐 전자계산기 같은 거 사면 매뉴얼 주잖아요. 그건 형식지고. 예. 암묵지는 이제 그건 자기도 알고 있지만 뭐 좀 설명하기 뭐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저 휴대폰에다가 이제 타자 치고 한데 저는 이제 좀 느리지만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게 막 두 손으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 이렇게 하면 자기도 알고 있지만 설명은 못 해준 게 손에 그 미세한 감각이 있는데 한 꽉 안 눌러도 한 요 정도만 누르면 이게 탁 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암묵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식은 100% 형식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암묵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암묵지와 형식지의 복합제로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 지식을 전수해 줄 때 형식지는 좋지. 말이나 글로 표현 가능하니까 야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되지만 암묵지가 이제 문제인 거야. 암묵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3, 4, 5번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없으니까. 네. 2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죠. 여기 문제가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데 이거 세 개만 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 세 가지가 우리 시험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세 개 위주로 했습니다. 물론 경영학 시험 나는 건 이제 공무원 시험도 있고 회계사 시험도 있는데 회계사 시험은 이제 우리하고는 좀 출제 경향이 좀 다르고요. 예.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다야. 사지선다인데 걔는 이제 시험이 요거 한 중간계쯤 정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이 좀 쉬운 편이고요. 공인회계사 시험이 경영학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 한 여기 중간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2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업의 원리를 적용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종업원들을 하나의 직무의 전문성을 갖도록 했다. 맞죠? 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 다음에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일단 여러분 이제 테일러를 머리에 딱 떠올리면 테일러 이 사람은 이제 퀘이커 교도였어요. 퀘이커 교도가 뭐냐면 청교도의 일파야. 청교도 윤리가 뭐예요? 완전 성실근명 그 자체인 거. 퀘이커가 여러분 저 지진을 뭐라고 그래? 얼스퀘이크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퀘이크에도 ER 붙여가지고 퀘이커 교도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이 퀘이크 이 떨리는 이 신자들이 그래서 이제 퀘이커 교도라 부르는 청교도 일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완전 성실근명 그 자체였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성실근명 그 자체로 자랐는데 저 하버드 입학했는데 시력 안 좋아져서 저 하버드 그만두고 퀘이커 교도가 집에서 놀 수 있나. 그래서 어딜 갔어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드베일 스틸 컴퍼니라는 데 이제 아무 기술도 없으니까 이제 단순 기능공으로 입사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 초에 사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미국 산업계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직원들의 조직적인 태업이었어요. 사람들이 한 명만 다 열심히 하고 한 명 느슨하게 일하면 얘 이제 연락 욕먹지만 20세기 초에는 전부 다 느슨하게 일했어. 그러니까 다들 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연락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태업, 태만하게 일한다고 해서 태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유행이었거든. 왜 태업이 유행이었냐면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이거 있잖아.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나 알아. 여러분 나 스타일 알죠? 공부 최소한만 이거 투입 조금만 하고 합격은 하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얇은 교재를 엄청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소탐 내실일 수 있지. 이게 얇은 거 하면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줄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 2차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요약집 한 권 보고 시험 볼 수 있어요. 택도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다 있어. 이게 뭐, 야, 가성비 좋은 식당 어디야?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때 어떻게 했냐면 투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도 많이 줘요. 이렇게 비례해서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과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해져 있어. 산출이 뭐
많이 하든 조그마든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비율이 좋아지는 못해. 가업이 이걸 줄이는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조직적 태업이 횡행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태업이 횡행한 이 상황에서 태업을 해결하고 싶을 때, 와, 이 퀘이커교도 눈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비합리적인 현실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이제 태업을 없애려고 이제 작업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의 제일 그 치적이 뭡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성과급이잖아. 성과급. 그렇죠. 뭐예요? 차별적 성과급이라고 해서 임률을 2개 해서 기왕에 하는 거 이거 표준과업 넘었으면 돈 더 주게 한 거지. 그게 바로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그 표준과업 정해주려고 시간 연구, 작업을 하는 시간과 작업에 필요한 동작 뭐 이런 걸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개인의 성과 차이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걸 뭐라, 이걸 이제 차별적 성과급이라고 하지. 여러분 요거 노무사 시험에도 왔었는데 요거 아시죠? 여기가 이제 성과야, 성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임금이라고 하면 요게 표준과업이야. 앞으로 뭐 어떤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뭐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저기 뭐 미드벨 스틸 컴퍼니에서는 48톤은 나르셔야 돼요. 48톤. 그 선철이라는 걸 나르는 미드벨 스틸 컴퍼니가 저기 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광로에 넣기 전에 그 재련해 놓은 철을 선철, 피그 아이언이라고 하는데 그 나르는 사람을 48톤은 나르셔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률이 2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톤당 요건 얼마? 뭐 톤당 뭐 1,000원. 요건 이제 톤당 1,200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표준가압 넘어가면 아이고 이거 위에 거 곱해 줄게. 톤당 안 넘어가면 아이고 낮은 거 곱해 줄게. 그래서 이제 요 표준가압을 중심으로 해서 임률이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차별적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야? 이게 이제 성과에 비례해서 투입 많이 하면 많이 해서 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차별적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문제 나면 임률이 일단 뭐예요? 2개. 뒤에 가면 이제 멜크란 사람 걸 배우는 게 이제 임률이 3개고 한 거죠. 또 요거 보시면 여러분 이 뒤에도 문제 있는데 요거 보세요. 테일러의 차별적 성과급은 시간제 임금을 지향하였다. 문제 하는데 맞아 틀려?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 X축이 보면 성과잖아. 시간에 비례해서 돈 받는 거 편의점에서 우리가 알바하면 20시간 하는 사람보다는 30시간 하는 사람이 돈 더 받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제 임금 지향한 게 아니라 뭐야? 성과에 비례한 임금. 성과에 비례한. 네. 그 다음에 작업자가 생산 작업에만 충실하도록 생산 준비 부서의 기획부제도 도입해. 그렇죠. 네. 조직의 관리 과정을 계획, 조직, 충원, 지휘, 통제로 나왔다. 이 사람은 이건 이제 뭐 쿤츠와 오도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잘 나는 거는 이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고 한 사람 누구야? 그건 페율이지. 처음으로 페율이 얘기한 거죠. 예. 경영학에서는 보통 이제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를 하고,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를 하는데, 요즘에 현대 경영학은 4단계를 쓰는데, 맨 처음에 이걸 주장한 사람은 이제 5단계를 주장했는데, 여기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정. 그래서 요거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요거 얘기한 사람은 페율이야. 페율. 프랑스 사람 페율. 근데 이제 요거 아니고 여기서는 뭐요? 계획, 조직, 충원, 지휘, 통제로 했는데 이거는 또 역시 뭐 쿤츠하고 오도넬이라는 사람 해설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이 아니고요. 네. 근데 요것도 약간 여러분 이제 과학적이 20세기 초에 그 경영학을 요즘 현대 사람들은 20세기 초에 여기 누가 있냐면 테일러가 있고요. 페요리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가 있고 이 3명을 이제 보통 고전적 경영학이 약간 이제 클래시컬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3명이 모여서 여기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셋이 모여가지고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무슨 파라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연구를 이제 후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경영학의 연락 클래식 이론 제일 오래된 고전 이론이야 이렇게 하고 이 클래식 어프로치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이 당시에는 이제 생산 현장의 생산성이 저런 거예요.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생산성이라 그게 이제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 높이려는 거를 했는데
단지 차이는 뭐 테일러는 이 사람은 이제 공장의 관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 현장의 효율성 향상이었다면 요 사람은 이제 페올은 저 프랑스 광산의 사장이었고요. 요 사람은 사회학자였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요 유럽 사람들이 약간 조직 전체 이렇게 운영하면 이제 조직 전체가 효율성이 있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공통점은 효율성인데 요 두 명은 뭐예요? 조직 전체의 효율성. 요 사람 뭐야? 작업 현장에. 그래서 테일러 이론들은 뭐 작업을 뭐 삽질을 할 때는 뭐 10 몇 파운드 삽질이 제일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작업 현장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 왜냐? 작업 현장의 관리자였거든. 됐죠, 여러분? 넘어갑시다. 3번 보겠어요.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 이거 항상 Re-engineer 혹은 BPR, 그러니까 Re-engineering의 대상은 Business Process야. 근데 여러분 이게 경영학에서는 이 프로세스 사고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BPR이 뭔지 아시죠? 어떤 고객에게 뭔가 가치, 이익 이런 걸 최대화하기 위해서 뭐예요? 업무 프로세스를 갈아엎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 휴학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휴학하려면 일단 저기 단과대학 여름에 막 더운데 막 단과대 행정실에 걸어가서 막 휴학하려고 하는데 여기 휴학 원서 줍니다. 거기다 이제 이름 학번 적어서 뭐 여기 돌아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도서관에 가서 책 빌린 거 다 반납했다는 도장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비군 중대 있어요. 나 이제 저 휴학하니까 이제 예비군 훈련은 저 동네에서 받아야 되니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학과장님 만나가지고 왜 휴학하냐 또 한 소리 듣고 뭐 이런 거 해서 해가지고 행정실에 내면 행정실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 뒤에 학적과에 전화해가지고 휴학 잘 됐는지 자기가 확인하라고 그래. 예. 자기는 뭐 서류를 넘기긴 하는데 또 누락되는 경우도 확인하. 그게 이제 휴학 절차예요. 근데 이제 그게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쨌든 휴학을 하려는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객이 직접 와야 되고 막 그지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 뭐야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이 개발한 이제 요즘 컴퓨터 기술 발전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갈아엎은 거를 뭐라고 하면 BP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PR 하는 이유는 이거야. 이게 제일 핵심이야.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PR 전, 후. 직원, 고객. 전에는 BPR 하기 전에는 직원은 연락 편안해. 편안합니다. 좋아. 나는 여기 딱 전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장에 탁 찍어주고 고객이 막 직접 막 서류 막 올려야 되고 막 해서 막 고객은 연락 불편합니다. 연락 불편. 하지만 이제 BPR 하고 나면 고객은 이제 연락 편안해지지. 앉아서 바로 휴학할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직원은 약간 더 불편해. 많이 불편하지 않고 약간 불편해.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업무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지면 그 불편을 감수해야 돼. 왜요?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게 BPR이에요. BPR. 아시겠죠? 네. 그 여러분 결혼하신 분 있어요? 기혼자 없어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 그 결혼할 때 뭐 구해? 스드메 구해야 되나? 스가 뭐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게 세 개 뭐 스드메 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스튜디오 가서 이제 결혼 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죠? 사진 찍으면 어떻게 돼? 결혼식 전에 사진 하나 줍니다. 큰 거. 결혼식 할 때 걸어놓고 하라고 주고. 그 다음에 결혼식 앨범은 언제 나와요? 이 웨딩 앨범. 그 결혼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집으로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싸워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못 받고 바로 거기서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왜냐하면 이제 저기 저 스튜디오에서 자기네 고객이 뭐 이게 사실 신혼 때 이런 거 보고 그래서 막 비디오도 보고 이러면 좋은데 그거 늦게 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앨범을 이게 하나하나씩 편집해가지고 업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여러 권을 넘겨야지 단가를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모아서 처리를 하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해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배치 처리라고 해. 모아놨다가 제가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면 게시판에 10개가 쌓일 때까지 이렇게 놔뒀다가 10개 쌓이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앞에 질문했던 사람 한 2달 전에 질문했던 거를 이제 그때 2달 후에 받을 수도 있고 시험 끝났는데 받고 막 이렇게 그게 배치 처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 배치 처리하는 이유가 뭐 그렇게 해야 단가도 싸고 여기 일하는 사람도 막 앨범 하나 제작하려고 그러면 큰 기계를 막 돌리고 이런 게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줘도 이 업자도 다른 또 스튜디오에서 앨범이 몇 개 오면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또 배치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막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없애는 게 이게 BPR이라고 합니다. BPR. 우리나라는 이제 이 DNA 태생부터 사람들이 막 연락 막 빠르고 이런 걸 좋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
내일 이사 간다고 신청하면 바로 와서 해주지만 그 인도 사람 한국에 와서 방송하는 사람 뭐 럭키? 리키? 인도 사람이잖아요. 방송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지? 럭키 아닌가? 샘 해밍턴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아직 TV 안 보시는구나. 네. 어쨌든 그 사람이 인도에서는 전화 신청하면 3년 후에 나온대. 전화를 신청하면 3년. 그래서 막 전화 나오면 전화 나왔다고 막 파티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연락 BPR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지. BPR. 네. 여권 이런 것도 우리나라 여권 신청하면 언제 나와요? 한 4일, 5일 만에 나오면 이게 BPR이야. BPR. 네.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조직에서 필요한 재반 정보의 통합 제한. 왜냐하면 제가 휴학을 제 혼자 처리하려면 이 사람의 학적 정보, 도서관에 책 빌린 정보, 뭐 그다음에 예비군 정보 이런 거에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부서가 갖고 있는 정보에 제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품질, 비용, 속도, 서비스 같은 업무 성과의 점진적 여기 틀렸어. 점진적인 게 아니라 급진적인 거야. 그래서 이 BPR은 여러분 요거 알아두세요. 변화에는 이렇게 여기가 시간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이렇게 천천히 되는 걸 이걸 이제 incremental change라고 합니다. incremental 이게 점진적인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BPR은 이거가 아니라 이걸 써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변화시켜. 이렇게 천지개벽. 그럼 이제 왜냐하면 변화에는 무조건 저항이 따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저항에 해서 또 제자리, 또 제자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항에 밀리더라도 그래도 이만큼의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걸 이제 퀀텀 체인지라고요. 양자학적인 변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급진적인 확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이런 거 나온 BPR하고는 격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이제 변화, 뭐 혁신 이런 거 좋잖아. 요즘에 이제 좀 뭐 선거철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정당마다 뭐 국민들의 선택을 뭐 혁신안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혁신이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제 사실 혁신 같은 거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뭐 인적 쇄신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혁신인 거지. 어쨌든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그런 급진적인 혁신을 점진적인 거 하면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현재 업무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전 다시 새롭게 해서 설계하고 우리나라는 보통 여러분 그거 아세요? CMA 나중에 이제 노무사 되시면 CMA 갖기 CMA가 뭐냐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증권회사에 있는 계좌인데 요게 증권회사 계좌가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는 돈을 가지고 바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요게 은행의 그 보통 예금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보다는 이자가 높고요. 은행의 정기예금보다는 또 이자가 살짝 낮아. 그러니까 기왕 이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면 여기다 넣었다는 직장인이 많아요. 그래서 월급 통장 여기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서 메릴 린치인가 이런 데에서 이게 CMA 계좌 신청하면 4주 후에 나온대. 4주.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 얼마 나오냐 하면 뭐 이렇게 투자 성향 평가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오래 걸려도 한두 시간이면 나오는 거. 그게 이제 BPR인 거예요. BPR. 요즘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고 해서 은행에 직접 안 가도 계좌도 개설되고 막 운전면허 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바로 개설되고 막 그런 거. 그런 게 다 BPR이야. 그 다음에 개선할 모색할 때 고객의 관점, 입장을 가장 그렇죠. 고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힘들어져도 고객 때문에 하는 거고 부서 내 업무보다는 부서 간 업무 합리화에 초점.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 업무까지 휴학이라는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려면 단과대학 행정실 학적과 도서관 뭐 기타 등등 부서가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 내 업무 합리화보다 어디? 부서 간 업무 합리화에 초점. 그래서 사실 보면 회사에 가면 여러분 전공 뭐예요? 심리학? 그 단과대학 내에 심리학과하고 뭐 있어? 다른 과 뭐 있어? 무슨 뭐 사회과학 대학이야? 그 심리학과하고 뭐 있어? 교육학? 사회학과? 그래서 그럼 이제 같은 단과대학인데 심리학과하고 사회학과하고 친해요? 완전 쌩까지.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가면 이쪽에 무슨 생산부하고 저쪽이 다른 부서 같은 회사 사람이니까 우리 친한 아니죠. 체육대회 할 때 죽여. 야, 저 새끼들 완전 우리가 무지. 그래서 이게 완전
그 회사에 가면 부서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어서 담벼락으로 이렇게 거의 쌓여 있어서 정보 교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친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부서 간 업무 합리화, 업무 협조 이런 거 이제 핵심이 바로 BPR인 거죠. 그렇게 돼야 고객의 프로세스, 고객이 원하는 프로세스를 빨리 해줄 수 있는 거죠. 4번 보겠어요. MBO. MBO는 뭐죠? 목표 관리라고 하는데 목표 관리 뭐야? 여러분 이제 항상 보면 이게 경영학을 너무 어렵게 막 너무 정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 MBO 뭐예요? 사실 이제 회사에는 전부 다 목표가 있어. 목표를 이제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그냥 세워놓으면 달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메커니즘을 만든 거죠. 어떻게? 이런 거야. 회사 전체의 목표를 밑에 있는 사업부가 두 개라고 하면 사업부 두 개에다가 이제 나눠서 주는 거야. 나눠서 뭐 반을 나누든 뭐 어떻게 비율 다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사업부의 목표를 그 밑에 있는 부서에다가 또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할당받은 또 부서의 목표를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의 목표가 다 달성이 되면 부서의 목표가 달성이 되고 모든 부서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 사업부의 목표가 달성이 되고 사업부의 목표 다 달성이 되면 회사 목표가 달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야 올해 우리 회사 목표 이거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이제 1월 2일 날 시무식 때는 뭐 화이팅 다 이렇게 하지만 한 이쯤 3월 달쯤 되면 사람들이 뭐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달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그걸 이제 MBO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떻게 구체적 이게 스페시픽 핵심이에요. 스페시픽 목표는 이제 스페시픽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게 measurable 목표가 이제 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학원 오실 때, 월요일 날 독서실 가거나 할 때 열심히 해야지.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오늘은 이제 나 경영학 공부 여기 이제 딱 100페이지까지는 딱 복습하고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100페이지 뒤에다가 버스 카드를 딱 놔두고 그게 보일 때까지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목표가 달성돼야 여러분이 이제 뭐 합격하려는 목표가 달성되는 거지. 그냥 이제 추상적으로 뭐 열심히 해야지. 한번 사실 5페이지 하고도 열심히나 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 목표는 이제 이렇게 측정 가능해야 되고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전체 부서의 사명, 비전 이런 거 연계돼야지. 왜냐하면 이제 전혀 연계가 안 돼.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에르메스라는 명품 회사의 직원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에르메스가 연락 비싸대. 그래서 뭐 내가 어디 잡지에서 봤는데 얘네 이렇게 한대요. 그거 이제 만드는 사람들 그 실밥 이거 하는 실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연락 숙련공인데 얘네 어떻게 하냐면 가방을 꿰맬 때 이쪽으로 한번 지나가게 쭉 넣어서 한번 지나가게 한 그 구멍으로 이쪽에서 다시 온대. 반대쪽으로 한 구멍으로 두 개가 교차되게 해서 이렇게 한대.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래.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 막 그렇게 해서 막 가방 럭셔리하게 하려고 저 에르메스 미국에 소송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에르메스 수집가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에르메스 가방 살려고 하면 얘네가 이제 비싼 가방을 하나 이제 컬렉션 살려고 하면 매장에서 저거하고 같이 사셔야 된다고 끼워 팔기를 하는데 잘 안 팔리는 거하고 같이 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르메스를 많이 산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 우선권 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게 약간 독점 어쩌고 해가지고 소송당했어요.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회사에 있는데 여러분이 뭘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무슨 연구개발 부서에 있는데 이거 더 저렴하게 만드는 걸 연구한. 얘네는 이제 가격이 비싸도 무조건 럭셔리를 추구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더 저렴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회사의 어떤 사명, 비전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하고 이게 맥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노력은 이제 그냥 헛되이 되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목표를 달성할 때 회사하고 연관 있는, 목표하고 연관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피평가자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도전적이고 높은 수준을 설정해야 돼. 도전적인 거는 맞는데 통제하기 힘들 정도는 말이 안 돼. 이런 거죠. 올해 노무사 엄마가 이제 올해 노무사 시험 합격하면 내가 좀 차 한 대 사줄게. 여기 국산차 그래도 노무사가 타고 다닐 만한 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지만 올해 노무사 시험하고 비슷한 건 뭐 있지? 노무사하고 세무사 시험 2개 다 합격하면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하면 그럼 바로 이제
저 안 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는 안 되고 핵심은 뭐냐면 도전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약간 도전적인 게 좋다는 거죠. 너무 쉬운 것보다는. 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반영이 돼. 그렇죠. 예.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너무 쉬운 목표가 됐다거나 너무 어려운 목표가 됐으면 약간 이제 변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논학과의 이거 지식경요. 기억은 뭐죠, 여러분? 암묵지는 이제 자기만 알고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 이승엽이 홈런 치는 법이야. 이승엽이 홈런 많이 쳤잖아. 그럼 이제 이승엽이 그게 형식지라고 하면 홈런 치는 법 이렇게 해서 배트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되지만 아유 택도 없지. 투수가 맨날 똑같은 공 던지는 것도 아니고 막 빨랐다 느렸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홈런 많이 치기 힘든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기 힘드니까 어떻게 암묵지에서 암묵지를 전수하는 기억을 뭐라고 하면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회화라고 하는데 지식 경영에서 이식화라고 해. 이식화. 여러분 소셜라이즈가 뜻이 뭐냐 원래는 물들이는 거야. 물들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나 너무 조폭 얘기 많이 해서 나무 위키에 제치면 뭐 조폭 얘기를 많이 저 조폭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냥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조폭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입을 받았어. 그럼 신입이 우리하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다니면서 그다음에 우리하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신입 조폭도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 약간 조폭 느낌이 나겠지. 우리한테 이제 물들이는 거야. 그 물들이는 걸 소셜라이즈라고 합니다. 소셜라이즈. 그러니까 내가 빵을 잘 굽는 주방장인데 뭐 빵 굽는 법을 설명하라고 하면 말로는 설명 못 하는데 이 사람 빵을 굽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빵을 한 1년 정도 굽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알려준 건 아니지만 나도 빵을 굽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소셜라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하는 기억을 소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암묵지. 그래서 이제 그 빵 만드는 법을 주방장한테 1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이제 자기도 젖어들어서 배웠어. 그럼 그 사람이 빵 만드는 법, 이렇게 책 쓰는 걸 뭐라고 하면, 그리고 형식지, 암묵지를 형식지화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3번의 externalization인데, 논학과는 externalization을 안 하고, 원래는 articulation이라고 했어요. articulation.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촬영자님 히터 좀 꺼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articulation, 그 분절화라고 합니다. 분절화. 요거도 알아두세요. 원래 원문은 이건데 노무사 시험에 항상 이걸로 나대. 네. articulate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없는 소리잖아.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의미가 있게 들리잖아. 이걸 이제 분절화 한다고 해요. 분절화. 의미 있게 나타내는 거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빵 만드는 법 책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 책 펴놓고 여러분도 빵 만드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배우는 거를 리을을 뭐라고 하냐면 컨비네이션 연결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 만드는 법 계속 그 책 펴놓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빵 만드는 법 매뉴얼 그 자체가 되잖아. 형식지가 암묵지화 되는 걸 디귿을 뭐라고 하면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형식지가 암묵지 되는 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터널라이즈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암묵지가 바깥으로 형식지화 된다고 해서 반대말로 extern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articulation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둘 다 알아둡시다. 요거하고 externalization하고 같다는 거죠. 이제 그 5번 문제는 연락 시험에 자주 나요. 그래서 어제도 5번에서 해설했으니까 뒤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목표 관리 옳지 않은 것은 목표 달성 정도의 정기적 확인. 이걸 뭐라고 해? 이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주 하죠. 피드백. 여러분도 이제 사실 1차는 뭐 쉬워서 그런데 2차 같은 것도 여러분 목표를 세우셨으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뭐 실력이 이제 여기서부터 보통 실력이 이렇게 쭉 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약간 계단식으로. 하나 또 정체되어 있다가 조금 늘어. 그래서 약간 계단식으로 늘지 사실 뭐 계속 이렇게 쫙 늘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내가 이 길 잘 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서 좀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지. 예. 모의고사 안 보면 안 돼, 여러분. 모의고사 안 보면 어떻게 돼? 시험 보고 나서 자신의 위치를 안 되는 거였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주 피드백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한번 개박살 나봐야 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택도 없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험 전에는 충격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지. 예. 왜냐하면 시험 때 충격을 받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미리미리 이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어쨌든 1번 맞고요. 목표 설정 과정의 구성원 참여시키. 왜냐하면 이제 목표를 야! 너 이 목표에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시적 목표, 참여적 목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설정 목표.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목표를 세우라고 하면 이제 목표 달성 쉬우려고 너무 낮게 세워. 그 다음에 이제 지시적 목표는 좀 높긴 한데 이거는 또 뭐냐 수용도가 문제야. 이만큼 하세요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수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목표를 정하는 의사결정에 이제 종업원을 참여시키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를 네. 그래서 참여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다운 방식의 목표죠. 이게 탑다운은 아닙니다. 탑다운은 뭐냐면 이제 위에서 목표를 정하고 밑에 사람들이 이만큼 하셔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MBO는 탑다운 방식의 목표 설정.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여러분한테 회사 전체의 목표를 밑에다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그렇게 회사 전체의 목표가 밑에 개인까지 연계된다고 설명을 한 거고 위에서 정하고 밑에 상명 하달 위에서 명령을 하고 밑에 사람들은 그걸 이제 받들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뭐 굳이 얘기하면 뭐 바텀업 뭐 하여튼 탑다운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 방법이 그렇죠. 목표는 있는데 목표를 달성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팀이 이제 자동차 영업팀이야. 그래서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요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하루 1년에 36대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대 정도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3대를 파는 방법은 뭐 자기 커미션을 막 녹여가지고 고객들한테 서비스 더 많이 줘서 팔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거라는 거죠. 네. 달성 방법이라든가 달성 정도. 왜냐하면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목표 달성 이상으로 하면 보너스도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 자율에 맡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동기부여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기부여 이론에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목표 설정 이론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목표 관리거든요. 목표 설정 이론 뭐죠? 목표 설정을 이제 에드윈 로크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목표 그 자체가 갖는 동기부여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목표가 쉽게 말하면 이거야. 동기부여 되는 목표가 있고 동기부여 안 되는 목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은 목표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목표가 있는 게 좋은데 그 목표 중에서도 동기부여가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어요를 설명하는 게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표는 구체적, specific and difficult를 제일 강조해요. 약간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는 약간 이제 도전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약간 어려워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부여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6번에는 정답이 3번인데 그래서 여러분 4번 보시면 목표 달성 방법의 자율적 결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맥그리거의 X이론하고 Y이론 있잖아. 심리학과니까 X이론하고 Y이론은 배웠다. 그죠? X이론은 뭐죠? 인간을 X로 반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공부시키려면 줘줘야 돼. 그래서 이제 맨날 수업 보기 전에 그 전날 배운 거 이제 여기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막 복습하고 막 노트 필기하고 막 노트 내세요 해서 검사하고 막 따귀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한 사람들 저녁에 또 자습시키고 저 뒤에 이제 문걸 자물쇠반이라고 해서 다 시험 봐서 테스트 통과하면 집분 이렇게 해야지 공부해. 이게 바로 X이론이고 Y론은 사람들이 이제 자율적 인간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는 걸 좋아한다. 왜? 일하는 게 그게 약간 수준 있게 노는 거야. 공부하는 게 뭐야? 이게 펜 가지고 이렇게 글 쓰면서 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아서 잘 한다는 게 이제 Y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약간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인간과. 그래서 이쪽은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감시, 일을 시키려면 감시, 감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율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저는 사실 Y론 선생입니다. 공부는 약간 고급 취미 같은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을 때 해야 돼. 이게 강제로 한다고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재미를 붙여서 하는 거지. 그 과목에 재미를 붙여서. 재미를 붙이려면 어떻게 하냐? 약간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여기 있는 교과서를 약간 새로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해야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 책을 하나 붙잡고 통째로 외워야지. 그러면 진짜 재미없지. 그 사람이 수업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은 뭐야? 나 이거라도 합격해야지. 안 그러면 난 굶어 죽어.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는데 그럼 힘들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싫은 거는 어떻게 해? 싫어하는 거는 30분만 해도 연락 지겨운데 좋아하는 거는 30시간 연속으로 해도 안 지겹지. 그렇죠.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약간 스트레스 덜 받고 하려면 약간 이제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MBO는 X이론적 관점이야, Y론적 관점. 그래서 MBO 하면 이거라고 생각하는 분 많아요. 아까처럼 이제 막 목표를 막 위에서 밑에 사람들 정해준. 근데 이제 이거야. 이거. MBO 밑에 깔려있는 이론은 Y론입니다. Y론.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도 아까 뭐예요? 참여죠.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게 참여하고 목표 달성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MBO 밑에 깔려있는 이론은 뭐다? Y론입니다. Y론. 이게 X이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Y론이에요. Y론. 7번. 진도가 왜 이렇게 오늘은 좀 약간 천천히 나가고 내일부터는 좀 비세 속도로 나가도록 하겠어요. 동종업종론 유사업종 기업 간 수평적으로 맺는 협정은 이게 카르텔이에요. 여러분 멕시코 마약 카르텔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뭐 어떤 미국인 뭐 누가 멕시코에 여행 갔는데 뭘 잊어버렸대. 잊어버렸다고 했더니 갱단이 걔네를 찾아가지고 물건 돌려주고 걔네 2명은 실종 상태야. 뭐 죽은 다음에 어디다 태워버렸겠죠. 그러니까 그 멕시코가 그 갱단들이 마약 산업도 다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관광업까지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관광업에 타격을 받을까봐 도난 사고 이런 거 절대 안. 외국 사람들이 멕시코 여행 갔더니 굉장히 범죄도 없고 굉장히 안전.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그걸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신혼여행 멀리 가면 멕시코 칸쿤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시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게 카르텔이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뭐냐면 협정을 맺는 거야. 야, 요 구역은 여기 내가 마약 뿌릴 테니까 요쪽은 들어오지 마 하고 여기 나눠 뭐 이런 게 카르텔이야.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데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밑에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조직도의 밑에 뭐였냐면 무슨 국이인데 여기 뭐가 있냐? 카르텔 조사국이라고 아 있어요. 카르텔 조사국이 있는데 들어가 보세요. 카르텔 조사국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농심, 삼양, 팔도 지금 회장이라고 해. 그러면 막 얘네들 라면 시장 놓고 막 피 터지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 막 광고비도 많이 써야지 막 2+1도 해야지 하니까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모이는 거야, 보여서. 여기가 매출이 제일 크니까. 야, 내가 요번에 신라면 100원 올릴 테니까 니네 2명도 못 이긴 척하고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카르텔이야. 이게 기업들이 이제 협정을 맺어서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자유 경쟁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손해를 보니까 모여서 이제 협력을 해. 그런 걸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 네. 그러니까 뭐 기업 간에서 합병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모여서 담합하는 거야. 담합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신림동에 있는 노무사 학원끼리 원장끼리 모여가지고 알게 모르게 요번에 뭐부터는 좀 종합반 가격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경쟁력 있는 학원에 올리면 나머지도 이제 못 이기는 제하고 같이 올리면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 그 다음에 트러스트 콘첼은 지주에서 기업 합동 건 뒤에서 또 나오니까 뒤로 넘어갑시다. 8번. 페율이 주장한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연결이 옳은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주장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기술 활동이 맞아요. 기술 활동. 여러분 거기 보면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거 페율이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이게 관리 활동이야. 관리 활동.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는 관리 활동하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판매 교환 이게 상업 활동이겠죠. 재화 및 종업원 보호는 뭐 그건 뭐 인사 활동 이런 걸 거. 원가 관리 예산 통제가 회계 활동이겠죠. 네. 그래서 딱 맞는 거는 1번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대충 감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페오리 한 뭐 이론 이런 것도 저도 정확하게 다 모르거든. 왜냐하면 페오리 쓴 책을 읽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맹거래사 문제는 이제 조금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공인노무사 문제는 보시면 교수님들이 출제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없어요. 옛날 문제의 술 좀 이상하게 많습니다. 뭐 직원이 했다는 설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9번에 조직의 가치 창출을 위해 지식을 생성, 저장, 공유,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 그게 지식 경영이죠. 날리지 매니지먼트라고, 날리지가 이제 K로 시작 아닌가 K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지식 경영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보통 한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은 그 회사의 지식의 집약체예요. 근데 그 한 지식이 그 회사의 중요한 지식이 한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그 사람이 사고로 죽어버리면 이 회사의 지식 베이스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수준까지 올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지식을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공유를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거기다 조금씩 더 추가하면 지식 베이스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사람 드나든다고 해서 바로 지식 베이스가 막 확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유하고 더 키우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지식 경영입니다. 지식 경영.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회사 내에 있는 지식 경영 그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회사 내 인트라넷이야. 회사 내 인트라넷에다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이런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 경영의 간단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번 암묵지 옳은 것은 암묵지는 이제 말이나 글로 표현이 불가능한 지식이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의 전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말이나 글로 표현이 안 되니까. 경험을 통해 쌓여진 지식. 2번이 맞지. 그렇죠? 네. 공식성과 체계성. 이거는 이제 형식지야.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 메뉴 형식지. 객관적 지식 형식지입니다. 네. 저기 비행기 조종사들이 조종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준대요. 비행기가 내릴 때 제일 위험한 게 측풍이래. 크로스윈 옆에서. 활주로가 여기 쫙 되는데 비행기가 여기서 쫙 비행기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저기 활주로에 들어올 때 3도 각도로 저 멀리서부터 3도를 이렇게 쫙 와야지 사뿐하게 내려서 동체에 충격이 없대는데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냥 뚝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3도를 이렇게 오는데 저기서부터 천천히 날아오는데 바람이 옆에서 계속 빌면 이렇게 비행기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계속 바람이 밀어내서 저쪽으로 활주로 아닌 데로 가요. 그래서 위험하거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공항들이 그런 데가 많아요. 공항이 여러분 시야가 탁 트인 데는 어디야? 무조건 바닷가거든. 바닷가에 공항을 많이 지어서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공항이 많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데 나 측풍 불면 나 못 내려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일럿들 보면 저 멀리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약간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고 하면 머리를 이쪽으로 향해 이쪽으로 향하는데 바람이 불어주니까 머리는 이쪽으로 되는데 비행기가 활주로 위로 이렇게 쫙 갑니다. 그대로 그 위로 날. 그래서 이제 닿자마자 이렇게 확 돌려가지고 내리는 기술 쓰는데 그거는 부기장 때 기장이 하는 거 보고 배운대. 뭐 비행학교에서 뭐 측풍이 불면 뭐 몇 도 꺾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부기장을 하면서 이 기장이 그 기술을 이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암묵지가 약간 돈 되는 기술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11번 비즈니스 프로세스 BPR이죠. 옳은 것은 업무 프로세스 변화폭이 넓다. 그렇죠. 1번이잖아. 뭐 굉장히 크게 확 바꾸는 거야. 점진적이다. 이거 바로 틀렸죠. 네. 업무 재설계는 쉽고 빠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항상 혁신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조직구조 측면에서 상향식이 아니고 이게 하향식으로 추적되는 거죠. 왜냐? 여러분 이런 거야. 보통 이제 혁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 혁신 같은 것들은 이제 상향식으로 추진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누가 가져와요?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약간 구조조정이나 BPR 이런 것들은 회사 내에서 하는데 여러분 직원 중에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야. 우리 직원들 너무 많아서 약간 텐션이 없는 거야. 텐션 주기 위해서 구조조정 합시다. 이 직원 100명 중에 50명 자르는 구조조정 합시다를 누가 얘기해요?
직원이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러시안 룰렛 합시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 누가 해요? 그런 건 위에서 최고 경영층의 니즈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BPR도 역시 이제 이건 직원들이 이거 싫어해. 직원들은 같은 돈 받고 그냥 편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지. 뭐 혁신하고 이런 거 구조 이런 거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BPR 하고 나면 자기 자리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향식이야, 하향식.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이제 경조 2차 선택하시면 배울 텐데 나중에 보면 이런 구조조정 같은 것들 여러분 구조조정이 조직 내에서 막 구조조정 막 정리하고 이런 구조조정을 빨리 끝내야 돼 아니면 한 3년 5년 질질 끌어야 돼.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고 이제 제 정상 궤도 오른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조직 구조가 하향식 구조야. 위에서 이제 그래서 저 대기업의 본사 조직 구조 굉장히 하향식이지. 위에 이제 CEO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제 네 충성 이렇게 하면 쭉쭉쭉쭉 진행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향식으로 가고 이런 기술 혁신 같은 것들은 뭐예요? 상향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상향식 노 하향식을 추진됩니다. 하향식. 보통 아시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바텀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위에서 정하고 밑에서 이제 따르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밑에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위로 받아들이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 기술 혁신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구조조정 같은 이런 것들 관리 혁신은 이런 쪽을 가야 됩니다. 네. 무조건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네. 어떤 경우에 이거 어떤 경우에 이렇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실패 가능성은 위험이 적다. 아니죠 많죠. BPR도 실패할 수 있어. 그렇죠. 했다가 네. 그래서 이게 BPR이 90년대 초에 나왔는데 이게 또 나와서 막 이게 막 히트를 치니까 모든 막 회사에서 막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막 삼성도 BPR 했어요. 니들도 왜 이렇게 해서 막 얘가 BPR 하니까 막 BPR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분위기 나오고 그거 설명한 이론이 뭐야? 그게 바로 인스티튜셔널리즘. 그게 인스티튜셔널리즘이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결혼 몇 살에 했어요? 제 결혼 39에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결혼 요즘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 39살이면 완전 썩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39살에 결혼하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니더라. 예. 근데 어쨌든 39 전에 제가 명절 때 집에 가면 뭔 얘기 들었어? 결혼 안 하냐? 결혼. 왜냐하면 이제 얘도 결혼했고 얘도 결혼했고 얘도 결혼했고 얘도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 형제, 자매, 부모, 친척들한테 여러분의 삶의 정당성 획득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정당성 획득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야? 남들하고 똑같이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면 아이고 니 잘했다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애는 언제? 그래서 애 낳으면 잘했다 이렇게. 집도 사면 잘했다 이렇게 하죠. 저 세 가지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당성 획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우리 회사는 그냥 도매 회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니네 회사 홈페이지도 없어? 거지 같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업에는 홈페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사람들한테 정당 그래도 홈페이지는 있는 회사예요라고 보여주려고 이제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만 이런 거를 인스티튜셔널리즘 제도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지. 제도화 이론. 네. 그래서 MBO가 여러분 아니 BPR이 90년대 제도화해서 난리였어. BPR 안 하면 뭐 거의 망할 것 같은 분위기 되면서 돈을 누가 많이 벌었어요? 컨설팅 회사 이런 데가 돈을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노무사 되시면 이제 뭐 새로운 거 나오면 이제 고객들한테 이거 안 하면 이거 큰일 난다고 해서 뭐 어떤 회사 다 했다고 해서 막 컨설팅 받으라고 했었지. 예. 보시면 되죠. 네. 나쁜 거 알려주네. 12번 봅시다. MBA 옳지 않은 것은 맥 그리고 X. X로 아니고 뭐라고요? Y로면 Y로. 네. 보통 1년. 그 목표를 주되 목표는 이제 1년짜리 목표를 줘요. 그러니까 좀 1년짜리 목표는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는 단기나 중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어떠냐면 약간 단기 업적주의로 흐를 수 있어. 장기를 못 보고 회사가 장기적으로 뭐 이런 걸 못 보고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측정 가능하고 그건 메저러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스마트라고 하는 사람들 스마트. A가 빠졌구나. 이게 뭐냐면 이게 스페시픽 해야 되고 목표는 스페시픽 해야 되고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되고 메저러블 그 다음에 A는 뭐지? 어치버블이라고 해서 이제 달성 가능한 너무 달성이 불가능 그 다음에 이건 뭐지? R은 result based 해가지고 약간 이제 뭐 성과가 나오는 뭐 이런 거죠.
성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건 타임 바운드라고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거 스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스마트.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약간 스페시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두 개 제일 중요해요. 이게 두 개. 해설해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 설정 시 구성원 참여한다. 참여자 목표 이해가시죠?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피드백. 그렇죠. 제소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네. 13번은 이게 너무 쉽잖아, 여러분. BSG 네 가지 아시죠? 네. BSG 네 가지 뭐죠? 고객 만족,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재무적 관점. 뭐 이거 네 가지죠. 경쟁 관점 아니죠. 이런 문제 뒤에 있는데 이것도 해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뭐죠? 과업 관리의 활용 이거 맞고, 시간 동작 이거 맞고, 차별 성과는 맞죠. 하지만 14가지 일반 관리 원칙 얘기한 사람 페율이야, 페율. 그죠? 인간의 심리적 측면 강조. 아니야. 심리적 측면은 이제 보통 뭐 인간관계론 이후입니다. 네. 여기 테일러는 이제 작업 현장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인간의 심리적 측면보다도 약간 이런 좀 뭔가 기계적 접근이라고 해야지. 기계적 접근. 네. 항상 보면 여러분 이제 작업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작업 조직은 기술 시스템과 인간 시스템이 합쳐져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간이 무조건 저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 기계를 쓰거든. 요즘 보면 이제 생산도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도 막 기계를 많이 쓰는데, 그럼 이제 이 기술을 생산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을 해놓고 막 연락 용량 큰 거 해놓고 사람한테 야 그거 기계 돌려 하면 이 사람 진짜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막 진짜 죽도록 막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어떻게 인간적인 만족이 뚝 떨어지는 거야. 또 반대로 인간적 만족을 최대로 하고 기술 시스템은 막 거의 최소로 도입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산성은 너무 낮은데 인간적 만족은 너무 높아. 그럼 이러면 돈을 뽑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기술적인 이런 인간 약간 생산성도 적당히 높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좀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요거 두 개 이제 이 합치는 게 중요했는데 테일러는 이거는 고려 안 하고 약간 이쪽을 좀 많이 치중을 해서 연구를 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문제 이게 작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간 관계론부터는 이제 또 이쪽을 열심히 연구를 한.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약간 이제 밸런스가 맞는 경영학이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뒤에서 보면 뭐 사회 기술 시스템 접근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워.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뭐 이제 우리 딸내미 중학생이고 아들내미 아직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가면서 이제 학원을 좀 빡세게 돌렸거든. 일주일 내내 학원, 월, 수, 금 수학 학원, 화, 목 영어 학원, 토요일 날 논술 학원, 일요일 날 국어 학원 이렇게 돌렸더니 애가 이제 놀 시간도 없고 막 힘든 거야. 이게 막 계속 막 숙제도 못해 진도 쳐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얘기해 수학을 뺐어요. 수학은 그냥 엄마 아빠랑 집에서 매일 조금씩 풀자. 학원 막 요즘에 뭐 막 우리 딸내미도 막 중2 거 하고 있는데 중2인데 또 그것도 쉬운 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연락 문제집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해가지고 뭐 부모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는 거, 학원에서 또 그런 거 시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나도 힘들어. 뭐 어떤 수의 비율은 뭐 ABC의 비율은 3대 5대 6인데 이거 뭐 ABC 비율은 이렇고 이거의 최대 공약수는 뭐 1350인데 그럼 이 숫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숫자는 뭐냐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나도 최대 공약수 오랜만에 해서 나도 잘 못 풀겠더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막 우리 딸내미가 셋이서 막 연락 버벅대면서 막 결국 풀긴 했는데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애들이 그런 거야. 이게 너무 이제 약간 학원 시스템 너무 빡세게 돌리면 부모는 편하지. 부모는 편하지. 학원에서 알아주면 하지만 애들이 이제 그거 완전 생활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야. 애가 완전 이제 그래서 하나는 이제 때리쳤어요. 월수금 이제 약간 여유가 있고 하니까 애가 이제 약간 생기가 약간. 네. 어제 또 울면서 아빠 나 이제 수학 바보 되는 거야.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테일러는 약간 요쪽이야. 그래서 인간적 측면 간주한 건 뭐다? 1930년대 인간관계론입니다. 네. 15번 BSC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외부와 내부 지표의 균형.
이건 맞잖아. 왜냐하면 이제 뭐 회사 내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내부 프로세스 이런 것도 강조했지만 회사 내부로 뭐 외부에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객 만족 이런 것도 있잖아. 고객 만족은 고객은 외부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인과 결과. 이거 원인과 결과는 이런 거야, 여러분. BSC가 이렇게 돼 있잖아. 아유. 재무적 관점, 고객 만족,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직원들이 학습과 성장을 많이 해야 업무 프로세스가 좋아지겠지. 그렇죠? 업무 프로세스가 좋아지면 고객들이 만족을 많이 하겠지. 그래서 고객들이 만족해서 우리 회사 물건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겠지. 그래서 약간 이런 원인과 결과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밑에서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와 장기의 균형. 단기적인 것도 있잖아. 재무적 관점 이런 것도 약간 단기적인 거잖아. 그렇지만 이제 저기 뭐 학습과 성장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거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인사에서도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보통 인사 평가할 때 역량을 평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평가하는 게 있어. 이건 실적이에요. 실적. 결과는 실적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회사는 이제 역량을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역량 평가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일하는 게 좋아? 교육받으러 가는 게 좋아? 그리고 역량 향상시키고 교육받으러 가는 게 좋죠. 네. 우리 회사는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럼 이제 여기 교육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여기 앉아서 일하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강조하는 거는 약간 이제 단기 실적을 굉장히 강조하는 약간 단기적인 측면. 역량을 강조하는 거는 이건 약간 장기적인 측면. 역량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는 약간 절름발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약간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게 좋은데 보통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버는 회사는 이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뭐 오늘이 문제인데. 근데 대기업 이런 데들은 그런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지. 그렇죠. 그래서 역량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두 개가 이게 좀 약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역량하고 관련돼 있는 거지. 학습 역량하고 관련돼 있고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뭐요? 저기 단기적인 거하고 좀 관련돼 있고 그런 거지. 이해가 쉽죠? 개인과 집단 목표의 균형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개인과 집단의 균형은 안 나와요. 재무와 비재무, 재무와 비재무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BSC가 어쨌든 기존의 재무적인 성과 측정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면에서 좀 낫다라는 거지. 조직의 효과성 평가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입니다. 네. 식무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 26000이다. 그건 뭐 외우셔야지. 그렇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SO 9000 시리즈가 있고 ISO 14000이 있고 하는데 9000은 약간 품질 인증이고 ISO가 국제 표준 기구예요. 표준 기구에서 한 인증인데 제일 유명한 게 9000번이야. 9000번은 이제 품질 인증이고요. 14000은 환경 인증입니다. 그 두 개 제일 유명하고 근데 뭐 사회적 책임도 있고 뭐 정보보호 인증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건 제가 해설에 달아놨어요. 26000 일단 외웁시다. 네. ESG는 요즘에 나오는 거잖아. ESG.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상호 연관성이 높은 개념이다. 그렇죠. ISO 26000 강제 집행 상황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렇죠. 꼭 그거 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게 붙어 있는 면은 좋아하죠. 왜냐하면 환경 굉장히 중요하시한 소비자는 청바지 이런 거에 ISO 14000 마크 안 붙어 있으면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증 비즈니스가 좀 괜찮아. 여러분도 나중에 인증 비즈니스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면 괜찮아. 그 약간 돈 좀 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분야는 CSV에서 CSR 순서로 발전하였다. CSR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V로 간 거죠.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먼저고 뒤에 나오는 게 CSV죠. 그 다음에 CSV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 정책이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개념입니다. 이게 좀 CSR이 좀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좀 약간 가맹 거래사 문제라 조금 이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메이오의 호손 실험, 옳은 것은 인간관계론과 관련이 없다. 아니죠. 이 호손 실험 이후에 이제 인간관계론이라는 학문이 생겼고 2차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 아니죠. 4차 실험까지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노무사 시험에 1차 실험은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고 순서를 바르게 쓰라는 거 시험 났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와 있고 비경제적 보상은 작업자의 만족과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호손이라는 동네에 있는 이 호손 실험이 뭐냐면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게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 어떤 회사냐면 전화기를 개발한 사람 누구죠? 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개발한 벨식 전화기를 생산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저 미국에 가면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 호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동네가 없어졌더라. 왜냐하면 이제 뭐 동네 없어진 곳도 있잖아. 우리나라도 보면 없어진 동네 있잖아. 뭐 있어요? 뭐 이게 통합돼 가지고 뭐 옛날에는 군산이라는 동네 있어요. 군산? 전북 1위하고 뭐하고 합쳐서 뭐가 됐지? 거기가? 하여튼 뭐 이렇게 동네 이름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있어. 예, 그래서 그 호손이라는 동네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쨌든 그, 그 호손 공장도 최신 공장이었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법이 도입된 공장이었었는데 거기서 해보니까 이제 보통 과학적 관리법은 이런 거잖아. 당신들 표준과업 중에서 표준과업 넘어가면 돈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하시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돈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비경제적 보상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경제적인 것보다는. 네. 직무의 전문화를 강조했다. 그것도 역시 아니고 전문화 강조한 사람은 뭐야? 뭐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고요.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간관계론 하면 호손 실험의 제일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비공식 집단이야. 이게 이 회사에 14명의 그 전화 교환기를 만드는 제작하는 14명의 남자 직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4차 실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과학적 관리법으로 이게 표준과업을 연구해. 표준과업이라는 것은 이제 연락 빡센 과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테일러가 그래도 인본주의자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예를 들면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면 뭐 직장인 일하는 거 막 8시간 공부한다고 한 8시간 정도 하게 해야지 하루에 공부를 14시간 하는 거를 표준과업으로 해놓으면 공부 오늘만 하고 내일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표준과업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이런 경제적인 합리적인 상황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표준과업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과업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표준과업이 전화 자동 교환기를 하루에 한 대 반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계를 해서 돈을 무조건 조금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인터뷰해 보니까 우리 사실은 이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빡쳤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5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빡쳤어. 우리 또 1.5개 하면 너 표준과업 여기도 2개로 올리려고 하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러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명의 남자 직공이 막 이제 돈 더 발라 어떤 사람은 납땜 빨리 하면 옆에 사람을 치는 거예요. 팔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납땜하는 사람을 뒤에서 눈을 가려. 누구게 하면 눈을 가리면 납땜 못하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돼.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 보통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인간을 굉장히 경제적 동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돈 더 받으려고 분명히 여기 할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마다하고 이거 하는 거 보고 아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제일 중요시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과학적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래서 구성원의 생각, 감정,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18번 논학과 지식전환 모델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암묵지와 형식지의 전환 과정의 지식 공유에서 창출된다. 맞죠? 네. externalization, combination, socialization 있었는데 standardization 이런 건 없었거든 아예. 그렇죠? 3번이 답이야. 외재화는 뭐였죠? 암묵지와 형식지가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사회화는 암묵지. combination은 형식지에서 형식지. 하나 빠진 건 뭐예요? 형식지가 암묵지가 되는 걸 뭐라고 했죠? internalization, 내재화라고 했죠. 네. 19번부터 잠깐 쉬었다 갑시다. 네.